네, 김영민 의원님 질의하세요. 네, 그 김상훈 민사 1수석부장 판사님 혹시 자리에 나오시겠습니까? 네. 네, 수석했습니다. 네, 갑자기 불러서 깜짝 놀라셨을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지금 나와 계신 분들 중에 가장 재판 실무에 가깝게 계신 분이라서 질의 드리려고 좀 불렀습니다. 자, 지금 재판 지원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판사의 어떤 임용과 관련된 경력 제도를 변경하고 그리고 판사 정원도 늘려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 재판을 담당하시면서 판사 수가 부족하다라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로 크게 와닿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금 올 하반기에 당장 제일 최근의 일인데요. 올 하반기에 인사가 있으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가 근무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예를 들어보면 판사 수가 순 감으로 8명 이상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있는 재판부도 폐부를 하고 저희 법원에서 굉장히 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는 그 장기미제 중점처리법관 제도를 담당하실 판사님들이 없어서 그 부분도 다 지금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미제 처리에 좀 지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국회에서도 많이 논의를 할 건데 법원행정처의 그런 의견들, 구체적인 의견들을 잘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중앙법원장님, 네. 그 헌법 103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네. 잘 알고 계시죠? 예. 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 기관이 이제 법원이라고 다들 얘기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법부에 가장 필요한 보호 장치라고 해야 될까? 원칙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인 질문을 하셔서. 네. 제가 그럼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법부의 독립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보고 있는데 네. 거기엔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네,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독립도 있고 법원 내에서에도 독립, 재판하는 판사들에게 법원 내부로부터의 압력도 독립이 필요하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기관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자, 준사법기관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네, 검사를 흔히 준사법기관이라고 하죠. 네. 네, 검사들이 판단하는데 개별 검사들이 독립해서 판단하나요? 아니면 상급자의 지시에 상명하복하나요? 검사들은 개별 검사들의 독립성이 없고 검사 동일체인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휘 복종 관계에 의해서 검사 전체 의사로 네. 결정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법기관에 준하는 준사법기관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준사법기관이라는 그런 명칭은 검사의 어떤 업무 수행의 성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개별 사건에 대해서 네. 실질적 판단을 하는 기관 그 업무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면 경찰은 왜 준사법기관이 아닌가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검찰이 준사법기관이라고 스스로 논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법부는 그 개별 법관들이 법원 내부에서도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데 그런 사법기관과 동일한 우리 준사법기관이니까 외부에서 우리를 감히 건드리지 말라라는 이상한 논리로 변질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논리, 뭐 아마 오늘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검찰의 준사법기관성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원도 적절한 반대 논거를 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네. 네. 한편 우리 검사들 어제도 대검 저희 국감했는데 계속 그 얘기합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합니다. 그런데 방금 읽어드린 헌법에는 사법기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검사들은 양심에 따라 결정했다는 얘기 절대 안 합니다. 법과 원칙이라고 합니다. 법원의 판사들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시고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쪽으로 나가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 헌법 103조 네. 의미는 우리 사법부의 역할에 아주 중심이 자리하고 있는 핵심 조항입니다. 그래서 네. 뭐 헌법, 다른 질의가 더 네. 있으니까 법과 양심에 따라서 네. 판단하시고 그리고 그 국민의 기본권을 양심은 보호해 개인적 주십시오. 신념이나 그런 양심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른다는 직업적 양심. 직업적 양심이죠. 예, 예. 네. 아 근데 검찰은 그 직업적 양심마저도 얘기하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였어요. 자, 준비된 자료를 볼까요? 자, 공범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으로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함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 관계가 성립하고 공동정범의 형사 책임을 지는 것이다. 공모 공동정범 판례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자, 그래서 가불병정이 이렇게 공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행 지시를 무에게 했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공범관계 성립되지 않습니까? 네. 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자, 김건희 여사 사건입니다. 한국거래소 호가장 이거 관련해서 이제 그 통정매매가 인정되는 사안인데요. 주포가 12시에 3,300원에 8만 개를 매도해달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준비시키겠다라고 공범끼리 얘기를 하다가 다시 매도하라라고 주포 김씨가 얘기하니까 7초 뒤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에서 8만 주가 3,300만 원에 정확히 지시한 그대로 매도 주문이 나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최근에 불기소했죠. 뭐라고 했냐 보실까요? 중앙지검장은 통정매매는 맞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계좌에서 매매된 건 통정매매는 맞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몰랐다. 통정매매인지 몰랐답니다. 주문을 넣으라고 해서 넣었지 통정매매인지 몰랐다라고 이렇게 해서 무혐의라고 합니다. 다시 넘어가 볼까요?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공범들의 판결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네, 이 매매가 보면은 피고인 김기현, 민태균, 이종호, 네. 그리고 권오수 사이에 연락 체계를 갖췄다. 이게 이제 공범이 인정된 사람들입니다. 연락 체계를 갖추고 피고인 권오수가 김건희에게 연락해서 대신증권 담당자에게 연락하는 순으로 7초 내에 매매를 하게 만든 건데, 권오수가 그것은 통정매매가 아닙니다라고 항변하는 것에 대한 판단입니다. 매번 구체적으로 주문 시마다 연락 체계를 거쳐 주문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전에 협의한 다음에 매매를 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고, 실제로 김건희는 통정매매가 진행된 뒤에 매매계약 체결 여부와 금액을 확인했다라고 이렇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통정매매가 맞다라고 법원이 인정했고, 그래서 검사들도 서울중앙지검도 통정매매 자체는 맞다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자, 아까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면 김기현, 민태균, 이종호, 권오수 사이에는 공범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매도 주문을 실행 지시했고 그 실행 지시를 따른 김건희, 피의자 김건희는 공범관계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그 법적 평가 의견을 지금 요청하시는 건데요. 그 사건 불기소 처분의 일은 전체적인 어떤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접하지 못한 상태에서 섣부른 어떤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양해 바랍니다. 네. 네.